22쪽.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나갈 건데 오늘 할 것도 쉬워요. 변이가 뭐냐? 자, 우리 다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여기 우리 같은 종, 다 사람이잖아요. 인간. 그죠? 다 똑같은 인간이란 종이에요. 근데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 형질이 왜 달라요? 유전자. 그죠? 우리 유전자를 조금씩 다르게 갖고 있어서 다 다르게 생긴 거지만 어쨌든 같은 종이잖아요. 같은 종끼리인데 얘네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 이게 변이에요. 우리 다 변이에요. 나도 너도 다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에요. 같은 종인데 다 다르게 생겼다. 오케이? 그 이유가 뭐다? 유전자가 달라서.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달라요? 왜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다 다르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럼 엄마 아빠가 같다고 칩시다. 부모가 같아요. 같은 부모가 자식을 여러 명 낳았어. 그럼 같은 부모에서 나온 이 애들은 유전자가 다 같아? 그건 아니죠. 같은 부모님이 낳아도 애들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같은 부모님이 낳았는데 유전자가 다를 수 있죠? 그 이유는 유전자가 달라서라며. 근데 같은 부모님이 나왔는데 왜 유전자가 다 다른 거야? 자, 우리 유전자 어떻게 받아요? 엄마한테 반. 그럼 물려받지 뭐 강제로 받냐? 엄마한테 반, 아빠한테 반. 안 그래? 근데 엄마 거 중에 어떤 거 절반을 받을 거냐? 아빠 거 중에 어떤 거 절반을 받을 거냐? 이게 랜덤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음? 인간의 염색체가 몇 개야? 46개. 감자가 48개고 그지야. 46개. 근데 엄마한테 32개, 아빠한테 아니 엄마한테 23개, 아빠한테 23개를 받을 거 아니에요. 46개 중에 어떤 거 23개를 받을지가 랜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보면 경우의 수가 겁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식을 여럿 낳아도 같은 부모가 낳아도 다른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 어렵게도 썼다. 왜 같은 인간인데 유전자가 다 달라?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그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랜덤으로 받았던 소리예요. 똑같이 받아도 뭘 받을지 모르니까 자식은 다 다르게 나온다.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다. 같은 부모에서도. 이런 걸 유성생식이라 그래. 여러분, 유성생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니, 유성생식이야.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무성생식이죠?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은 뭐가 다른 건데? 성이 있어요. 그죠? 남자, 여자, 암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이 반, 수컷이 반 이렇게 주면 유성이에요. 무성. 성이 없어. 성이 없으면 자식을 어떻게 낳아? 나 혼자 100%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나랑 유전자가 100% 똑같겠죠. 이게 무성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성이 좋은 거예요? 유성이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무성의 장점은 뭘까요? 나 혼자 자식 낳아서 100% 나랑 똑같은 애 나와. 자, 장점이 뭐예요? 오, 거의 다 왔어요. 내 유전자가 만약에 대빵 좋은 유전자다. 그럼 내 자식도 100% 좋은 유전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유전자, 어버이의 장점, 좋은 유전자를 100% 물려받을 수 있어요.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식물이 꼭 무성생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식물을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작년에 딸기 농사 졌어. 딸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올해도 똑같은 딸기 농사 짓고 싶어. 자, 씨앗을 심으면 올해 똑같은 딸기 나오리란 보장 있어 없어? 없어요. 씨앗은 유성생식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심었던 딸기의 줄기나 뿌리로 새 딸기를 번식시키는 거야. 이게 가능해요, 식물은. 그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개나리 같은 애들, 개나리 봄에 피는 거, 가지를 하나 뚝 꺾어요. 땅에 폭 꽂아요. 그럼 이 안에서
새 뿌리 새 가지 나와서 새 개나리 돼요. 자, 이 개나리랑 꺾은 개나리랑 완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식물은. 그럼 이거의 장점은 좋은 유전자를 받는다랑 번식과 생장이 빠르다. 씨앗만 나서 씹어갖고 싹 나서 이거보다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오케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단점. 그럼 이렇게 줄기나 가지로 번식을 했어. 자,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네? 뭐가 문제가 돼? 그 다양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죠? 그죠. 예를 들어 병 하나 돌았어. 다 죽어. 강한 놈이 하나도 없어. 약점이 다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다 보니 단점은 멸종할 확률이 높아요. 뭔가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다 똑같으니 약점 한번 돌면 다 죽는 거죠. 반면 그럼 유성생식은 이제 반대겠죠. 단점은 얘는 좀 느려요. 그리고 어버이가 우수하다고 자식도 무조건 우수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어떤 유전자를 받느냐는 랜덤이니까. 대신 뭐가 장점이겠어 얘는? 다양한 유전자를 가졌어. 예를 들어 전염병 한번 돌았어. 이 중에 강한 놈이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살아남는 애가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이 될 확률이 떨어지죠. 누군간 살아남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무슨 말이냐?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엄마 거 아빠 거 어떤 거 받을지 랜덤이야 이 소리입니다. 이래서 같은 종인데도 다양해지고 여기에 플러스 추가 이제 여기 뭐까지 돌연변이까지 추가되면 어버이 걸 랜덤으로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가 실수로 바뀌어. 그럼 완전 새로운 유전자가 또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요. 자,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 두 가지. 1. 돌연변이. 2. 유성생식에서의 다양한 조합. 이 두 가지가 우리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원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변이라는 게 돌연변이도 그렇고 이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변이도 그렇고 결국은 다 이게 무슨 변이냐면 결국은 다 유전적 변이거든요. 둘 다 얘네가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변이에요. 반면 사실 변이 중에서는 유전이 안 되는 변이도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비유전적 변이라고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는데 비유전적 변이의 다른 말 환경적 변이. 또 다른 말 후천적 변이.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한 돌연변이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변이는 내가 자식 낳으면 자식한테 전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비유전적 변이는 자 이런 거야. 내가 성형수술해서 얼굴을 갈아엎었어. 겁나 이뻐졌어. 내 자식 나오면 이쁘게 나오냐? 안 나와. 왜요? 이건 후천적으로 내가 바꾼 거잖아. 내 유전자에 새겨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유전이 안 되죠. 이런 걸 비유전적 변이라 그래요. 유전적 변이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고요. 비유전적 변이는 갖고 태어난 게 아닌데 나중에 환경에 의해서 변한 거. 이거는 유전이 안 돼요. 이것도 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변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무슨 변이를 말해? 유전적 변이를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비유전적 변이도 있긴 있다. 이해됩니까?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야구 선수가 투수야. 맨날 공을 던졌더니 오른팔이 이렇게 두꺼워졌어. 이 사람이 자식 나오면 오른팔이 두꺼운 채로 나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건 후천적으로 얻은 변이니까. 이건 비유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이 그러면 보통 유전적 변이를 말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 유전적 변이의 원인. 이건 다 자손한테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돌연변이하고 저 유성생식은. 이해됐죠? 근데 엄마랑 아빠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 거에서 반, 아빠 거에서 가져가서 애를 네. 낳아서 자식들이 다 다르다는 네. 근데 만약에 엄청 낮은 확률로 자식 두 명이 다 똑같은 거 가져가면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럼 수학적으로 둘이 똑같은 걸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게 이게 몇 제곱이더라? 몇십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니 확률적으로 내가 자식을 한 수백만 명쯤 낳아야 그 중에 100%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거죠. 쌍둥이가 아니라면. 쌍둥이는 둘이 같은 유전자를 애초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하나였는데 갈라져서 두 명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 똑같은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죠.
수정란은 원래 하나인데 이게 쪼개져서 둘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 둘이 완전히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일란성. 근데 이란성이면 얘기가 다른 게 이란성은 정자도 둘, 난자도 둘. 형제인데 같이 나오는 게 이란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유전자가 당연히 다르고 일란성은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두 개로 갈라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는 유전자가 100% 똑같아요. 그렇지만 일란성이라고 칩시다. 유전자가 100%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얘네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럼 지금 이 두 사람은 키, 몸무게가 1도 차이 없이 완전 똑같을까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 태어날 때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뭔가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물이 여러 가지의 변이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 애벌레 얘기. 초록색, 파란색 애벌레가 있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 지금 보아하니 나뭇잎을 먹고 사네요. 새가 애벌레를 잡아먹을 건데 초록 나뭇잎에 벌레들이 있어요. 초록색 벌레가 잘 보이냐? 파란색 벌레가 잘 보이냐? 파란 벌레가 잘 보인 거야. 그래서 얘가 잘 보이는 벌레부터 잡아먹다 보니 나중에 무슨 색만 남았어? 초록색만 남았어. 자, 이게 새가 파란색이 맛있어 보여 골라 먹어야지? 야?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애를 잡아먹은 거예요, 새는. 그랬더니 나중엔 초록만 남았잖아요. 억지로 얘만 남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초록색만 남았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연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둘 중에 환경에 유리한 애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쟤만 남겨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초록놈만 살아남는 게 자연스러웠어? 나뭇잎이 초록이었으니까.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애벌레가 물에 사는 애벌레였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색이 잘 보였겠어요? 그럼 초록이 잘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때는 나중에 초록 애벌레는 다 먹히고 파란만 남지 않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환경이 만약에 달랐으면 다른 자연 선택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즉, 초록색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초록 유전자가 파랑 유전자보다 더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록 유전자가 파란 유전자보다 더 우수해서 살아남은 거야? 더 뛰어나서? No! 그냥 우연히 그때 당시 환경에 얘가 더 유리했을 뿐이야. 환경이 달랐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이게 자연선택이에요. 그때 그 환경에 그냥 걔가 유리했던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연적으로 얘만 살아남았어. 자, 그러면 자연선택에 대한 실험, 이 실험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변형 실험이 있지만 빨간 도화지에 빨간 과자, 노란 과자, 초록 과자 흩어놓은 거 뭐냐면 눈 감고 있다가 눈 떠! 했을 때 딱 눈에 띄는 것부터 먹은 거예요, 애들이. 이걸 몇 번 한 거야. 자, 그랬더니 무슨 색이 제일 많이 남았대, 나중에.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눈에 띄는 게 빨간색이 제일 안 보인 거죠. 다른 애들이 잘 보인 거예요. 왜? 배경이 빨가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저 종이를 빨간 거 안 쓰고 다른 색 썼으면 결과가 바뀌었겠죠? 지금은 배경이 빨가니까 빨강만 자연 선택이 된 거고요. 배경이 다른 색이었으면 다른 색이 자연 선택됐겠죠. 아, 우연히 걔가 유리했던 거구나. 자연 선택 실험이야. 이해됐습니까? 어느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 우수해서 살아남았다 이러면 다 틀린 선지예요. 우수한 건 없어요. 그냥 우연히 걔가 유리했을 뿐이야. 알겠죠? 이게 자연 선택.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의 예시로 딱정벌레도 똑같아요. 몸색이 밝은 딱정벌레, 어두운 딱정벌레가 있었어요. 지금은 땅이 색깔이 밝아요. 모래였어요. 어느 색이 살아남기 유리해요? 밝은 놈, 어두운 놈. 밝은 놈이 살아남기 유리했겠죠? 그래서 아마 어두운 놈이 수가 적었을 거예요. 근데 산불이 났어요. 땅이 시커매진 거야. 자, 이제 누가 유리해졌어요? 검은 놈이 유리해졌어요. 밝은 놈만 잡아먹어요, 새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두운 놈만 남았다. 아, 환경에 유리한 애가 자연적으로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항생제 내성세균. 보시면 이게 다 세균이에요. 근데 보라색을 띤 애는 항생제 내성세균. 내성이 뭐냐? 야, 항생제가 뭐 하는 약이니? 항생제가 뭐 하는 약이에요? 세균 죽이는 약이에요. 근데 항생제 내성세균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 내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항생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놈이란 뜻이에요. 우연히 이런 유전자를 가진 애가 한두 마리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내가 만약 항생제를 안 먹었으면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야. 그 세균이 어떻게 번식합니까? 반 잘라져서 2마리 되고 또 반 잘라져서 4마리 되고 얘네 막 이렇게 번식을 하거든요. 빠른 속도로 무성생식. 1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항생제를 안 먹었으면 이 개수 비율이 유지되면서 내성 있는 애는 좀 수가 적고 내성 없는 애가 많은 상태로 갔을 텐데 얘가 항생제를 먹은 거예요. 그럼 내성 있는 애는 안 죽고 없는 애가 거의 다 죽었어요. 자, 얘네가 X표친 애는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애가 번식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면 누가 많아졌어요? 이제 내성을 가진 애가 많아졌죠. 이 상태에서 항생제를 또 먹었어요. 그럼 없는 애 또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내성이 있는 놈만 남아요. 자, 앞으로는 항생제를 먹어도 얘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항생제라는 환경을 주니까 거기에 유리한 애만 알아서 살아남았네요. 항생제 내성 세균만 자연 선택된 거예요. 항생제라는 환경에 제가 유리했으니까. 애초에 항생제를 안 먹었으면 이럴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항생제를 먹어서 얘가 유리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 줘버렸죠. 그랬더니 내성세균만 남았어요. 제가 슈퍼박테리아예요. 나중에는 항생제를 줘도 안 죽어. 병이 안 낫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더 센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 피 속의 적혈구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 동그랗게 생긴 거 알죠?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납작한 단팥빵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리 코돈 할 때 배웠던 기억나네? 그 적혈구 만드는 유전자에 염기 한 개가 바뀌어요. C가 T로 바뀌나 A가 T로 바뀌나 하여튼 뭔가 하나 딱 바뀌어갖고 염기 서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저렇게 돌연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적혈구의 역할이 뭐예요? 적혈구는 우리 피 속에서 뭐라 산소 운반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는 산소 운반을 잘 하지만 얘는 일단 산소 운반이 잘 안 돼요. 산소가 결합할 모양이 되게 결합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산소 결합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뾰족하잖아요. 다니다 보면 적혈구들이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 터져요. 그리고 혈관 벽에 걸려서 혈관이 막 찢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심각한 이상을 나타내는 빈혈증이 돼요. 이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얘가 애초에 내가 유전자를 부모님한테 받으면서 하나가 딱 돌연변이 돼갖고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병이 흔한 병이 아니에요. 막 10만 명에 1명 뭐 이런 식으로 좀 드문 질병이긴 해.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 병이 어디에만 많아. 아프리카에서만 비율이 되게 높은 거야. 아니 무슨 아프리카 풍토병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유전자 돌연변이 병인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만 이 병이 이렇게 많을까? 자, 왜 많았겠어? 아프리카에만 뭐가 있냐면 그 아프리카에서만 걸리는 병을 풍토병이라 해요. 그 지역에서만 걸리는 병. 거기에 말라리아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는 되게 심각한 병이에요. 일단 치사율이 한 70%가 넘어갈걸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는 좀 환경이 열악해서 의약품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걸리면 죽어요. 근데 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사람은요,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는 여러분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말라리아 병은 벌레에 의한 질병이에요. 말라리아 감염된 모기가 나를 물어요. 그럼 내 피 속에 말라리아 이 알이 들어오거든. 모기가 이 알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피 속에서 알이 부화를 해요. 그래갖고 애벌레가 돼서 내 피 속을 막 헤엄쳐 다녀요. 실제로 말라리아 걸린 사람의 피를 현미경으로 보면 애벌레가 이렇게 피 속에 헤엄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벌레가 헤엄치다가 요 적혈구에 딱 닿아요. 적혈구에 기생을 해요. 적혈구를 막 갉아먹어요. 적혈구 빵 터져요. 이제 이게 말라리아거든요. 적혈구가 막 터져요. 근데 요 말라리아 벌레가 남모양 적혈구에는 붙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라리아에 안 걸리는 거야. 그럼 봐요.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리면 죽어.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 존나 힘들지만 죽진 않아. 자, 뭘 택할래? 안 죽는 게 우선이잖아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아남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 동네에서는 얘가 생존에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륙보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많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남모양적 혈구빈혈증 유전자가 많이 퍼진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5천, 6천 명에 한 명씩 남모양적 혈구빈혈증이 나오고 빈혈증 환자는 아니더라도 그 남모양적 혈구빈혈증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요. 왜? 그 사람이 그 유전자가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살아남기에 유리한 유전자였거든요. 자연적으로 선택된 거예요. 많이 살아남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자연 선택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6쪽으로 가면 이제 진화가 있어요. 변이는 그냥 같은 종에서, 아니 같은 종에서도 같은 형제야.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면 같은 형제도 다 달라. 이 정도면 변이고요. 이 변이가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지고 완전 새로운 종이 되었어. 이러면 이제 진화라고 불러요. 진화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변이는 한 세대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진화는 좀 오래 걸립니다. 변이가 쌓이면 나중에 진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변이에서 진화로 연결되냐? 다윈이 그걸 자연 선택설이라는 걸로 설명했어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이런 거죠. 기린. 유명한 얘기죠. 자, 지금은 기린이 목이 다 길어요. 현재는. 하지만 옛날의 기린은 목 길이가 다양했다라고 다윈은 얘기를 해요.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중간 놈도 있어. 왜 같은 기린인데 목 길이가 다 달랐을까? 이게 우리 다 같은 인간인데 다르게 생긴 이유가 뭐다? 이걸 뭐라고 한다? 5분 전에 했잖아. 우리 다 같은 인간인데 다르게 생긴 거 두 글자? 변이. 옛날에는 기린도 이게 목 길이가 다 그냥 변이였던 거야. 긴 놈은 긴 유전자 받은 거고 짧은 놈은 짧은 유전자 받은 거고 목 길이가 다양했을 거야 옛날에는. 자, 그런데 기린이 그 동네에 너무 많이 새끼를 낳았네요. 자, 너무 개체수가 많아지면 지들끼리 뭘 하기 시작하죠? 경쟁. 먹이가 한정됐거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긴 놈이 유리했게 짧은 놈이 유리했게? 긴 게 유리했겠죠. 왜? 그죠? 더 높은 데 있는 풀도 뜯어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놈이 많이 죽고 긴 놈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몇 세대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엔 무슨 목만 남아요? 긴 목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모든 기린이 긴 목만 가지게 되었어요. 새로운 종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진화다. 자연 선택을 계속 여러 번 했더니 하나의 종만 남았네? 진화됐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이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자연 선택설의 과정은 이래요. 1. 일단 새끼를 겁나 많이 낳아. 왜? 지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거든. 아니, 먹이가 엄청 풍부해갖고 경쟁할 필요가 없으면 긴 놈이나 짧은 놈이나 다 살아남았겠죠. 근데 너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경쟁해야 될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변이가 있었어. 긴 놈, 짧은 놈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지들끼리 먹이를 가지고 생존 경쟁을 했어요. 아이고, 긴 놈이 유리했네. 유리한 놈이 자연적으로 알아서 선택됐어. 누가 일부러 짧은 놈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긴 놈만 살아남았네. 이게 오랫동안 반복됐더니 나중에는 다 긴 놈이 되었어. 유전이 이루어져서 이게 진화로 연결된 거야. 오랜 세월이 지났더니. 이해하였습니까? 이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 근데 이 자연 선택설이 최초의 진화론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먼저 나왔던 진화론이 있긴 있었어. 요 왼쪽에 보시면 저 밑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원래는 얘가 진화론에선 더 먼저 나온 이론이었어요. 자, 잘 때야 용불용설이 뭐냐면 용 사용한다, 불용 사용 안 한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옛날의 기린은 목이 다 짧았어. 짧은 목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저 위에 나뭇잎을 먹고 싶잖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야, 기린이 어떻게 점프하냐? 목을 막 이렇게 잡아 뺐단 말이야. 저거 먹어보려고 목을 막 잡아 뺐더니 나중에 목이 어떻게 됐다? 길어졌다 해요. 자꾸 썼더니 발달하더라. 이게 용불용설이에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꾸 썼더니 발달해서 길어졌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제가 이거 아까 얘기한 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원래 짧았는데 자꾸 써서 길어졌어. 여기까진 말이 돼요. 근데 얘가 새끼 나면 그럼 길게 나와요? 아니죠. 자손한테 유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또 짧은 애가 나오기 때문에 짧은 놈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 용불용설은 지금 인정돼 안 돼? 이건 100% 틀린 이론이에요. 왜 안 되냐?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애가 사라진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이론대로라면 없어지면 안 돼요. 짧은 놈이 계속 나오긴 나와야 돼. 그죠? 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획득 형질이라고도 해요.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자꾸 서서 길어졌다. 이거는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유전이 안 돼서 지금은 얘는 인정이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썰로만 따지면 이 용불용설이 자연선택설보다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진화설이긴 한데 지금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자연선택설은 100% 인정되냐? 그건 또 아닌 게 자연선택설도 이제 야 이건 틀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선택 법칙이 아니라 아직까지 썰이에요. 그러면 자연선택설은 왜 법칙이 못됐을까요? 비판점. 이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계라고 불러요. 자연선택설의 한계점. 1. 변이의 원인. 야 그러면 왜 못 낀 애도 있고 목 짧은 애도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게 나와?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유를 알아요. 왜 못 낀 놈, 목 짧은 놈이 다르게 나왔을까? 그때 당시에. 뭐가 달랐어? 유전자가 달랐으니까. 문제는 다윈이 살던 시대에 아직 유전자를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유전자가 아직 안 밝혀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그 다음 유전자가 없으니 뭐도 안 돼. 2번. 야 그래서 못 낀 애가 살아남았는데 그 못 낀 애들이 다 못 낀 애만 낳는 게 어떻게 설명되냐? 왜? 역시 유전자를 몰랐기 때문에 부모의 형질이 자손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설명을 못해서 결국은 100% 인정받지 못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썰이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선택설이 이제 여기 보시면 핀치세 그 다윈이 쓴 책 이름 알아요? 이 자연선택설에 대한 책 이름? 진화. 아니야! 종의 기원. 얼마나 유명한 책인데 다윈의. 저 들어본 적 있죠? 종의 기원. 읽진 않았어요. 나도 읽진 않았어. 종의 기원이란 책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자연선택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요 종의 기원을 쓰게 된 게 이 갈라파고스 가가지고 핀치세를 연구해서 실제로 쓴 거예요. 근데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제도, 군도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제도가 뭐냐면 갈라파고스는 섬이야 섬. 근데 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섬이 이렇게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는 이 섬이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다가 갈라진 섬들이거든요. 땅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 섬에 다 핀치가 살아요. 핀치가 사는데 A섬에 사는 핀치, B섬에 사는 핀치, C섬에 사는 핀치가 종이 다 조금씩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 A섬은 부리 모양이 막 길고 뾰족해. 근데 B섬에 사는 핀치는 부리가 넓적하고 막 왜 이렇게 다 달라졌지? 자, 원래는 이 섬이 한 덩어리였거든요. 핀치새가 여기에서 다 같이 살았겠죠? 자, 하나의 섬에서 살던 이 핀치새들은 부리 모양이 다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우리는 하나의 나라에서 산다고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냐? 쟤네 부리 모양은 다 달랐어요. 그게 뭐라고요? 변이. 유전자가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원래 변이를 조금씩 갖고 있었어요. 부리 모양이 고정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섬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 A섬엔 나무 열매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부리를 가진 애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나무 열매 따먹기에 제일 유리한 모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걔만 살아남은 거예요. B섬은 물고기가 많았어요. 물고기 잡아먹는데 제일 좋은 부리를 가진 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만 살아남은 거예요. C섬은 벌레가 많네요. 벌레 잡아먹는 부리 가진 애만 살아남았어요. 나중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더니 걔네들만 살아남아서 A섬, B섬, B섬에 사는 핀치가 다른 종이 돼버렸어요. 진화가 돼버린 거죠. 다른 방향으로. 이해됐습니까?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처음에 같이 살 때 부리 모양이 다 같았는데 뭐기 때문에 달라졌다. OX. 맞아요 이게? X예요. 아니에요. 다 똑같았는데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듯이 원래부터 조금씩 달랐는데 나눠졌더니 먹이에 의해서 그 중에 유리한 애만 살아남아서 자연선택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선택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업 암화라고 있어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데 딱송벌레랑 공업 암화가 뭐냐면 이 영국 얘기예요. 영국의 어떤 섬이 아니죠. 동네에 나무에 이렇게 붙어 사는 나방이 있었어요. 나무에 붙어 사는 나방이. 근데 나방이 색이 하얀 애가 있고 검은 애가 있는 거예요. 이 동네의 나무들은 줄기가 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에 뭐가 살았냐면 지의류라고 하는 왜 나무 껍데기에 이렇게 붙어 사는 곰팡이도 아닌 이상한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의류가 색깔이 하얗거든요. 그래서 나무 껍데기에 지의류가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 사니까 나무 껍데기가 색이 하얗다는 말이에요. 자, 하얀 나방, 까만 나방. 참새가 잡아먹을 건데 누굴 먹었겠어요? 까만 나방을 흰 나방을 먹어요? 까만 나방을 먹었겠죠? 왜? 눈에 잘 띄니까. 까만 나방이 맛있어서 골라 먹은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눈에 보이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네에는 까만 나방이 거의 없어졌어요. 흰 나방만 거의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 까만 나방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이 동네에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매연이 막 엄청나게 나와갖고 지우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 나무줄기가 어떻게 됐게요? 시꺼매졌어요. 자, 누가 눈에 이제 잘 보이겠어요? 흰 게 잘 보여요. 나중에 어느 나방만 살아남았게요? 흰 나방만 이 동네에 겁나 많아졌어요. 이게 공업 암화예요. 아니, 검은 나방만 많아진 거죠? 내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군요. 여기 흰 나방만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그죠? 흰 나방만 살아남았다가 얘네가 시꺼매지니까 나중에는 검은 나방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연 선택의 예시. 알겠죠?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지유리 얘기. 오케이. 이게 진화입니다. 어머나. 자, 1번.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였더니 몸이 조금씩 바뀌었다. 오랜 시간이란 표현이 들어갔으면 이건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한 게 쌓였어요. 이거 뭐예요? 진화죠, 진화. 오랜 시간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진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생물마다 다양하더라 그러면 변이. 오케이? 자, 이거죠. 같은 종끼리 형질이 조금씩 달라. 어머, 잠시만요. 됐어요. 같은 종인데 형질이 조금씩 달라. 이게 뭐예요? 1분 전에 얘기했다. 1분 전에. 변이죠. 이게 변이죠. 이게 변이. 그리고 우리가 변이하면 보통 무슨 변이를 말한다?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 변이하면 보통 유전적 변이를 말한다. 근데 유전적 변이에 돌연 변이도 있고 딴 것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이제 3번이에요. 자, 변이가 나타나는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고 비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 이 중에 유전적인 요인의 1번이 돌연변이에요. 이건 자식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 요인의 두 번째가 아까 전에 그거 랜덤으로 받는 거.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식에 의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두 번째였죠. 반반 받을 건데 뭘 받을지 랜덤이야. 그러다 보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겁나 늘어났어. 이세리잖아요, 지금. 경우의 수가 엄청 늘어났어. 이 얘기잖아요. 이해했어요? 자, 비유전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후천적인 요인. 먹이. 뭐 핀치새 같은 경우 이제 먹이가 후천적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2번. 환경 중에서도 이제 기후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같은 여우여도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런 게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온도라든가 뭐 이런 거. 자, 자연선택설. 기린을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랬죠? 너무 많아, 넘쳐나. 그렇죠. 과잉 생산. 번식도 좋아요. 과잉 생산 혹은 과잉 번식. 그리고 그 중에 못 긴 놈, 짧은 놈, 중간 놈이 있어서 이걸 뭐라 해요? 변이가 다양했어요. 지들끼리 막 뭘 했죠? 경쟁, 생존 경쟁입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유리한 놈만 살아남았어. 그게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적으로. 누가 억지로 살아남긴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유리한 애가 선택됐어요. 그 기린도 높은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 애가 그때 당시엔 유리했기 때문에 못 낀 애가 살아남은 거지. 만약에 자, 긴 놈 짧은 놈이 있었는데 기린한테 천적이 있었어, 예를 들어. 근데 얘네가 못 낀 놈만 눈에 잘 띄어서 못 낀 놈만 잡아먹었어. 그럼 나중에 짧은 놈만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누가 살아남느냐는 바뀔 수 있어요. 못 낀 애가 우수한 유전자라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우수한 유전자라서 얘가 자연 선택됐다. 그럼 무조건 틀린 선지예요. 그냥 우연히 걔가 유리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 쌓였더니 진화로 연결됐다는 거죠. 근데 자연 선택설이 썰인 이유 한계가 두 가지 있었죠. 1. 뭘 설명 못했어요. 왜 긴 놈이 있고 짧은 놈이 있나? 변이의 원인을 설명 못했다니까요. 그 다음 또 뭘 설명 못했냐. 그래서 못 낀 게 어떻게 자신한테 유전됐는데 부모의 형질이 유전자란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엔 유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설명 못했어요. 결국 1번, 2번 둘 다 유전자만 알았으면 설명이 되는 건데 유전자를 못 알아서 이 두 개를 설명을 못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항생제 내성. 이거. 처음에 기억과 니은이 있어서 딱 봐도 누가 항생제 내성세균이에요? 니은이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변이이다. OX. 기억, 니은은 모두 변이. 맞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른 형질 이거 다 변이에요. 근데 항생제를 썼더니 누구만 살아남았다는 거야. 내성이 있는 애만 살아남았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걸 자연 선택하고 관련지어 설명해 봅시다. 항생제를 반복 사용하면 한 번만 갖고는 안 돼요. 몇 번 썼더니 나중에 얘만 남았다잖아요. 반복 사용하면 내성을 가진 세균만 어떻게 돼? 살아남죠? 살아남아 자연 선택된 거죠. 그래서 나중엔 싹 다 내성 있는 애만 남는다. 그때는 항생제 먹어도 병이 안 낫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 이것도 너무 쉬운 게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를 합친 말이에요. 1. 유전적 다양성, 2. 종다양성, 3. 생태계 다양성. 자, 그런데 유전적 다양성은 그럼 뭐냐? 얘는 종이 같아야 돼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던 거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인데 유전자가 달라서 다 다르게 생겼네? 이런 거. 얼룩말이 있는데 다 똑같은 얼룩말이에요. 종이 같아요. 하지만 줄무늬가 조금씩 다르더라. 이런 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유전자가 달라서 생기는.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달라.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 유전적으로 다양하면 뭐가 좋은데? 유전적으로 다양하면 뭐가 좋은데? 뭐요? 뭐 개소리야. 병이 안 걸린다? 아니죠. 걸리는데 그 중에 살아남는 놈이 있다는 거지. 자, 이걸 유식하게 말해봐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으냐? 진짜 유식하기도 하다. 강하다요? 아니라니까. 유전적 다양성 종은 다 같다니까. 같은 종인데 그 안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거야. 그럼 뭐가 좋냐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 변화에도 유리하여 환경 변화에도 존재할 확률이 높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므로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 이게 무슨 말이야? 환경이 획가닥 변했어. 전염병이 쫙 돌았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환경이 변한 거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돈다고 다 죽어?
그 중에 분명 강한 놈이 있다니까요. 왜?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다 죽진 않는단 말이야. 살아나는 놈이 있다는 것은 멸종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최소한. 오케이?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때 장점.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뭐가 단점인지 알겠죠? 그 유전적 다양성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바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데. 뭐? 무성생식 뭘 갖고 생식하냐면 얘는 씨가 아니라 줄기나 뿌리를 잘라갖고 새로운 바나나를 키워요. 그럼 줄기나 뿌리 잘라서 새 바나나를 키우면 얘 유전자는 그전 바나나랑 100% 똑같은 거죠. 전 세계 바나나가 유전자가 다 똑같았어요. 1950년대까지 그로 미셸이라고 다 똑같은 바나나를 전 세계에서 재배했는데 왜냐면 이 바나나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제일 잘 팔리니까 다 이것만 키운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돌았네요. 전 세계에 그 얘네들 죽이는 곰팡이병이 하나 퍼졌어요. 전 세계 바나나가 유전자가 다 똑같아. 전염병이 퍼졌더니 전 세계 바나나가 어떻게 됐게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1950년대에 키우던 바나나는 현재 없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랑 완전히 종이 다른 애였어요. 얘는. 이해했습니까? 멸종을 했어요. 그럼 지금 먹는 바나나는 뭐냐? 야생에 있는 바나나 중에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 하나를 골라와서 개량해갖고 새롭게 맛있는 애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1950년대에 살던 이 키우던 바나나 있잖아요. 얘가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에 비해서 훨씬 맛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유전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죠. 검정 고무신 몰라요? 기영이가 바나나 먹고 우는 거? 바나나 먹고 몰라? 바나나 먹고 막 맛있어 울잖아요. 아, 못 봤어요? 기영이가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병이 났어. 근데 그 당시에 바나나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영이 여자친구 있잖아, 빨간 머리. 걔가 집이 부잣집이잖아. 몰라요? 경주? 안 봤어? 이 명작을? 걔가 부잣집 딸내미라서 바나나를 하나 사와요. 기영이가 바나나 먹고 막 울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바나나 먹으면서 울진 않잖아요? 기영이가 먹은 바나나가 이거예요. 50년대에 키웠던 이 멸종된 품종. 훨씬 맛있었던 바나나. 그러면 야생 바나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번식시켜 먹는 씨 없는 바나나고요. 실제로 야생 바나나는 여기에 씨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앗이 있는 요 야생 바나나 A, 씨앗이 없는 우리가 재배해 먹는 바나나 B, A는 어떤 방식으로 번식하는 거예요? 무성, 유성. 씨앗은 유성이에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 자체가 암수가 만나야 생기는 게 씨예요. 알겠어요? 씨는 나 혼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씨앗이 있다는 건 일단 얘는 암수가 만나서 생식세포에 접합이 있었다. 근데 얘는 씨 없잖아요. 뭘로 번식한다고? 줄기나 뿌리. 이건 무슨 성? 이게 무성. 그래서 씨앗이 없는 바나나, 있는 바나나 그림을 두 개 주고 물어봐요. A의 번식과 B의 번식은 뭐가 다르냐? 씨앗이 있다? 얘는 유성. 내가 이 씨앗들을 심는다고 얘랑 똑같은 바나나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 씨앗이 쉽게 말하면 이 바나나의 자식들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 다른 바나나와 번식해서 만든 거니까. 동물로 치면 이게 정자 난자고 식물로 치면 꽃가루와 미씨거든요. 꽃가루 다른 애한테 받으면 다른 씨앗 되는 거예요. 나랑 100%안 똑같은 애가 나오죠. 이해돼요? 근데 얘는 씨 없어요. 번식을 줄기나 뿌리로 해야겠네요. 얘는 무성이에요. 얘가 낳은 자식은 100%다 나랑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를 재배를 했더니 전 세계에 얘밖에 없어갖고 멸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았던 거지. 씨앗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고 이렇게 씨앗이 없는 애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거예요. 이해해서? 어쨌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고, 그 다음 종다양성은 뭐냐? 자, 얘네는 유전적 다양성은 자 봐봐. 종은 다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다람쥐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조금씩 달랐던 거잖아. 종다양성은 아예 종 자체가 다양한 거예요. 이 생태계에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얘들아, 종다양성은 높은 게 좋은 거니 낮은 게 좋은 거니? 높은 게 왜 좋죠 그럼? 종다양성이 낮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쉽게 멸종해요. 이건 했어요. 그럼 종다양성이 낮으면 먹이 사슬이 맞아요. 먹이 사슬이 그죠? 단순해져요. 자, 어떤 생태계에 풀 그거 왜 이렇게 잘해? 풀을 메뚜기가 먹어요. 이게 먹이 사슬이죠. 메뚜기를 뭐 개구리가 먹어요. 개구리를 뱀이 먹었어요. 자, 이 생태계에는 이렇게 4종류밖에 안 살아요. 근데 내가 약 뿌려가지고 메뚜기 다 죽었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개구리도 죽고 뱀도 죽고 생태계가 아작이 나요. 그죠? 왜? 한 종류씩밖에 없으니까. 종다양성이 낮아. 근데 여긴 메뚜기만 사는 게 아니라 파리도 살고 사마귀도 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개구리가 메뚜기 없어도 딴 거 먹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생태계가 아작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사슬이 복잡해져요. 먹이 사슬이 한 줄인 것보다 복잡한 게 좋은 거잖아. 복잡하면 먹이 사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먹이? 먹이망 뭐야? 먹이 그물 이부지가 놈아. 망이라고 표현 안 한다고. 네 맘대로 써라 그러면 한 줄로 있으면 먹이 사슬. 복잡하면 먹이 그물이라 그래요. 먹이 그물이 되려면 뭐가 많아야 돼? 일단 생물에 종류가 많아야 돼요. 종류가. 이건 종다양성이에요. 이건 종 자체가 다양한 거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다양한 거고 얘는 아예 종 자체가 다양한 거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범위가 큰 거예요? 종다양성이 범위가 큰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종이 모여 사는 곳이 생태계인데 생태계도 하나만 있어요? 자, 숲 생태계, 들판 생태계, 바다 생태계, 갯벌 생태계. 생태계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생태계가 얼마나 여러 종류냐, 그게 생태계 다양성이야. 생태계도 다양할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거기 사는 생물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태계에 얘 살고 제 생태계에 쟤 살고.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유전적으로도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도 당연히 높아져요. 그리고 셋 중에 누가 범위가 제일 큰 거? 얘가 범위가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 얘가 여기 속하고 얘가 여기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 다양성을 다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종다양성 보시면 얘는 일정한 지역, 즉 하나의 생태계지. 한 생태계에 얼마나 다양한 종이 사냐. 그럼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뭐가 좋으냐?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돼요. 복잡한 먹이 그물.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게 좋은 거거든요.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즉 하나가 없어져도 아작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근데 자, 이 두 지역의 숲을 좀 보세요. 아이고, 가 지역엔 나무가 총 20그루 있는데요. A, B, C, D 4종류의 나무가 살아요. 나 지역에도 총 20그루 A, B, C, D 4종류 살아요. 종류가 똑같이 4종류씩이네요. 그럼 얘네는 종 다양성이 같은 겁니까? 네. 똑같이 4종류여도 자, 누가 더 종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할까요? 왜 가일까? 나는 한 종류에 몰빵됐잖아요. 종이 똑같이 4종류여도 하나에 몰빵돼 있으면 이거는 종 다양성이 낮은 걸로 봐요. 왜냐면 다른 애가 멸종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고르게 퍼져 있어야 종 다양성이 높다. 똑같이 4종류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냐고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관계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 하는데 세 개를 다 합쳐서 생물 다양성 자체가 높은 게 뭐가 좋으냐.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생물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물자원이라 그래요. 생물자원. 자, 인간이 살아있는 생물한테서 얻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한테서만 얻을 수 있어. 먹이. 음식은 살아있는 생물한테서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옷도 지금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옛날 사람들 옷은 동물 가죽이나 아니면 목화솜 아니면 누에고치 이런 데서 얻었잖아요. 옷도 옛날엔 다 생물한테서 얻었어요. 그죠? 자, 지금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짓지만 옛날의 집은 나무, 지푸라기 이딴 걸로 졌다고요. 집도 다 생물한테서 나온 걸로 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의식주가 다 생물한테서 얻은 걸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의식주를. 안 그래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의 재료는 당연히 생물한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약이에요. 약. 여러분 신약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싶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암치료제를 개발해야지. 실험실에서 막 조합해갖고 뿅! 이게 아니에요. 자,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동물의 몸속에 있는 물질 막 이런 걸 연구해. 여러 가지 수천 수백 개의 후보가 나와요. 이 중에 가장 암에 잘 좋으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애를 몇 개 골라요. 이런 애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맨땅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를 자연에 존재하는 애들 중에 골라놓고 그 중에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자원이 다양해야 후보가 많아지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고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생물 자원이 몇 개 없어. 그럼 고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약품이나 이런 개발이 느려지죠. 후보가 몇 개 없으니까. 이해돼요? 대표적인 예. 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약. 그 약의 이름. 페니실린 아니고요. 네 글자인 건 맞아요. 에라이. 버드나무 껍질에 원래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얘가 진통 해열 성분이 있어요. 열이 나고 그러면 이걸 먹이면 되는데 옛날에는 애가 열이 나요? 그럼 버드나무 껍질을 갖다 벗겨갖고 어떻게 해서 달여요. 물에다가. 그걸 먹여요. 그럼 열이 내려. 근데 문제는 이 살리실산 자체가 좀 독해요. 성분 자체가 원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열이 내리는 대신 배가 아파. 여기가 나는데 여기가 아파. 그리고 너무 맛이 없어. 너무 써.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요 살리실산만 쏙 뽑아내갖고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뽑아내갖고 근데 이거 좀 독성도 있고 맛도 없다. 조금 순하게 바꿔볼까?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걸로 살짝 바꿔요. 이걸 갖고 만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알겠습니까? 알죠? 얘가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약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스피린 전까지는 다 나무 껍데기 벗겨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뭐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조팝나무, 심장병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요 맨 끝에 보시면 항생제의 원료인 푸른 곰팡이가 있어요. 페니실린. 그렇죠. 얘가 페니실린이에요. 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추출해서 항생제로 만들었어요. 얘가 최초의 항생제예요. 약으로는 아스피린이 최초고요. 이제 약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항생제로는 얘가 최초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스피린이 먼저. 그러니까 먼저인 건 아스피린이죠. 걔는 약인데 이제 항생제는 아닌 거고 항생제 중에서는 얘가 최초인 거고. 아스피린, 페니실린은 외우셔야 돼요. 그 외에 학교에서 다른 거 몇 개 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뭐 인삼의 사포닌이라든가 뭐 등등 있거든요. 가르쳐 주면 인삼의 사포닌이라고, 사포닌은 그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 인삼의 사포닌이라고 얘 이렇게 수출해 갖고 항암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개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어요. 뭐
뭐더라? 무슨 나무? 주목나무의 주목인가? 이거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나고 그렇고 몇 가지 있어요.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자연에서 얻은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약이 될 만한 후보가 많아야 그중에 내가 골라갖고 새 약도 만들고 그러지. 생물 자원이 줄어들면 만들 수 있는 후보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와 산업용 재료로도 쓴대요. 여러분, 생물을 에너지원으로 씁니까? 네. 뭐요? 먹기. 그 에너지원 말고 공장 돌리고 하는 에너지원. 석탄석유 대신 바이오 에너지라고 들어봤어요? 사탕수수 추출해가지고 태워서 쓰는. 지금은 생물한테서도 에너지를 얻어요. 바이오 에너지나 산업용 재료?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옛날에 최초의 청바지 같은 거. 이거는 의에 속하지만, 옷에 속하지만 청바지 재료도 다 식물에서 온 거였고요. 뭐 여튼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쓰고. 사회심리적 가치가 뭐인 것 같아요? 사회심리적 가치. 사회적, 심리적. 에라이 국어 무능력자야. 사회심리적 가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름답게 꾸며놔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다 생물 자원에 속한단 말이에요. 휴양림, 꽃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자원.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내가 땅을 캐서 철광석을 얻어갖고 철을 뽑았어요. 이거 생물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땅에서 철광석을 캤다. 생물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살아있는 거에서 얻었어요? 철광석? 아니잖아. 이거 원래 죽어있는 거잖아. 무생물이잖아요. 이러면 생물 자원이라 안 해요. 이건 광물 자원. 알겠어? 땅에서 석탄 석유를 뽑아내서 공장 돌렸다. 이거 생물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생님 석탄 석유 옛날엔 생물이었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석탄 석유는 이미 석탄 석유가 된 상태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으로 넣고요. 지금 살아있는 생물인데 여기서 에너지로 써야 생물 자원에 해당해요. 알겠죠? 어쨌든 이런 게 다 생물 자원. 이거 봐. 관광지도 다 생물 자원. 여기 솔직히 주상절리는 좀 이거는 생물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생물 자원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숲이나 이런 거 다 관광하는 거 생물 자원이에요. 그래서 다양해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생물 다양성이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생물이 자꾸 멸종을 하는데 그 원인이 온난화도 물론 맞죠. 근데 그 원인이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자, 지금 생물이 자꾸 멸종해서 다양성이 줄어요. 그 이유 1번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예요. 파괴는 뭔지 알겠다. 서식지 파괴. 갯벌을 메꿔서 육지로 만든다든가. 아예 갯벌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산을 깎아서 골프장 만들었어. 아예 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터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서식지 파괴고, 단편화는 뭘까요? 단편화. 아예 없어지면 파괴예요. 단편화는. 아예 없애는 건 아닌데, 자, 여기 숲이 큰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길을 뚫은 거예요. 도로를. 그래서 숲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쪼개졌어요. 4개로. 자, 이렇게 치면 전체 넓이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전체 넓이로는 조금 줄었어요. 자, 큰 덩어리였다가 작은 덩어리로 쪼개졌죠. 이게 단편화예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조그맣게 잘라졌어요. 그러면 잘라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쪼개지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봐요. 쪼개지면 이 숲을 기준으로 밖에 가장자리에 사는 애들과 안쪽 사는 애들이 종류가 다른데, 자, 쪼개졌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다 가장자리가 돼요. 여기가 다 가장자리가 된다고요. 여기가 가장자리의 면적은 되게 넓어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는 주는 거예요? 가운데가 주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사는 생물이 사실 많거든요. 그럼 가운데 사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가장자리 사는 애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 사는 애들이 종이 확 없어진다는 거죠. 왜? 가운데는 되게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게 단편화예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면 서식지 파괴. 있긴 있는데 쪼개졌어 이러면 단편화. 이러면 이제 많은 생물이 줄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두 번째 이유. 불법 포획과 남획. 불법 포획은 이름만 봐도 알겠다. 뭐야? 잡으면 안 되는데 잡는 거죠. 잡으면 안 되는데 몰래 잡았어. 이러면 불법 포획이에요. 남획은 뭐예요? 불법 포획은 안 되는데 몰래 잡았어. 남획은 너무 많이 잡았어. 씨를 말렸어. 이게 남획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불법 포획, 남획 이거 자꾸 하면 당연히 다양성이 줄어요. 멸종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죠. 세 번째, 외래종 유입. 여기 원래 안 사는 애들인데 여기 들어와 갖고 생태계를 아잡네. 자, 알고 있는 외래종 뭐 있어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뉴트리아 알죠? 이런 애. 베스. 식물 중에서는 가시박. 얘네들은 원래 이 동네 사는 애가 아니야. 귀엽긴 개뿔이. 원래 이 동네 사는 애가 아니고 그래서 먹이 그물 안에 없어. 먹이 그물에 딱 안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요 놈이 톡 튀어 들어와요. 자, 얘는 먹이 그물에 없었던 애죠. 천적이 없어요. 얘는 안에 있는 애들을 잡아먹는데 얘를 잡아먹을 애가 없어. 그러면 얘 수는 계속 늘고 먹이 그물 안에 있었던 애들이 줄어요. 왜요? 얘가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1m? 쥐인데 한 이 정도 되는 애예요.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래서 이 뉴트리아가 원래 어디 살던 애냐면 저기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 이런 쪽에 살던 애인데 어떤 미친 인간이 이 뉴트리아를 한 150마리 정도 밀수입을 해요. 몰래 갖고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놈이 이걸 왜 갖고 들어왔냐면 얘 먹으려고 누가 먹어 이걸.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고기도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모피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껍데기를 벗겨서 이걸로 모피 코트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야지. 근데 데리고 왔는데 얘는 모피가 안 되는 털인 거야. 그거 알고 데려가야지 그냥. 알고 나도 모르죠. 멍청한 인간인가 보지.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랬으면 죽였어야 돼요. 근데 이걸 논에 풀어요. 150마리를. 이게 엄청나게 번식을 해갖고 지금 생태계를 다 파괴를 해서 너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뉴트리아를 포획하라, 잡아라 이렇게 권장을 해요. 나라에서 이제 무슨 정책을 시행해갖고 뉴트리아 잡기. 근데 번식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근데 이 뉴트리아 박사 하나 나왔잖아요. 뉴트리아 전문가, 엄청 잘 자는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를 하나 배출해요. 이 아저씨가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인데 뉴트리아 때문에 농사를 매년 망하는 거예요. 빡쳐가지고 뉴트리아 잡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포획 틀부터 뉴트리아 어디에 사나 이거 얘네한테 효과적인 포획 방법을 연구해서 혼자 1년에 얼마를 잡았더라? 몇만 마리 잡았다고? 1년에? 그리고 엄청나게 뉴트리아를 많이 잡아서 나라에서 공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 사람을 나중에 뉴트리아 그 퇴치 그 뭐죠? 부서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장으로 앉혀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뉴트리아를 월급 받아가면서 나라에서 잡는 그 임명을 해요. 그 사람으로. 지금은 많이 줄긴 했는데 여튼 이런 애들이 다 외래종이다 이거죠. 먹이 사슬 안에 없어. 그러니까 먹이 사슬을 얘네가 막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시박 이것도 식물인데 얘네들 막 자라면 다른 식물 영양분 다 뺏고 말라 죽이고 지 혼자 남아요. 이런 애들이 다 베스 블루길 이런 애들. 뭐라고? 이게 이제 외래종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환경오염. 아까 얘기했던 지구온난화 이런 게 환경오염에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를 보시면 감소 원인의 1번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2번 불법 포획 남획, 3번 외래종 유입, 4번 환경오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생물 다양성 원인이 얘라서 1번에 는 거예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제일 큰 원인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죠? 오케이. 여기 있잖아. 나머지는 아닌데 서식지 파괴는 1번에 있는 이유가 최고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럼 자꾸 감소를 해요? 보존해야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은 크게 세 가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사회국가적으로 하는 거, 국제적으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에너지 절약해라, 분리수거 잘해라,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이고요.
그 다음 사회국가적. 개인은 할 수 없어요. 사회에서 뭔가 정책을 해갖고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야, 이 지역은 이제 보호구역이야.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법을 딱 만들어갖고 자, 이 생물은 잡지 마.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한.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법을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단편화된 데 있죠. 이렇게 잘라진 데. 이미 단편화가 됐어. 도로를 다시 메꿀 순 없어. 그럼 뭐 할까? 연결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되잖아. 이게 뭐예요? 생태통로. 이거 생태통로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아, 인간이 할 수 있니?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나라에서 딱 정책을 세워갖고 생태통로 만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도 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식물 중에 멸종하는 식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식물 씨앗을 다 모아요. 전 세계 식물 씨앗을 다 받아가지고 얼려서 보관해 놓는 곳이 있어요. 종자은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식물 전부 모아갖고 씨앗을 얼려갖고 보관해 놓는 거야. 혹시라도 식물 중에 멸종하는 애가 있으면 여기서 종자를 얻어갖고 다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회국가적으로는 뭐 이제 생태통로 설치, 법을 제정하고 국립공원 지정한다든가 뭐 보호구역 지정한다든가 그 다음 종을 복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사회에서 하는 거고요. 외래생물 유입되는 것을 법으로 막아라 뭐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국제. 요 사회국가적 노력은 한 나라 안에서. 국제적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뭘 것 같아요? 협약 맺는 거.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좀 줄이자. 우리 어떤 생물 좀 지키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약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요거 람사르. 무슨 협약이죠? 다 배우시던데 람사르. 사회에서 하던데. 생물 다양성. 그건 생물 다양성 협약이고요. 람사르는 뭘 지키자. 아니 무슨 공부를 이렇게 허투루 해. 람사르. 폐기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늪지대 보호 협약이요. 늪지대. 늪지대가 바다로 치면 갯벌 같은 거예요. 바다에는 갯벌, 육지에는 늪지대가 있어요. 갯벌이나 늪지대는 생물이 되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늪지대를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이게 람사르 협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nap지대 보존하는 데 많아요. 저기 남부지방 가면 갈대숲 이런데.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고 생물 다양성 협약 자주 나오고 그 다음 이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뭔지 알겠죠? 이름만 봐도. 야, 야생 동식물 사고 팔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약자로 줘요. 겁나 길어요. 그래서 약자로 외우시면 되고 나중에 뭐 이동성 야생 동물 보호 뭐 이런 거 다 동물 보호 협약이에요. 아니면은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도 가끔 나와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 알죠?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협약 체결하는 게 국제적인 노력입니다. 이제 프린트로 가볼까요? 아까 프린트 7번을 안 해가지고 7번에 그 자연 선택설에 얘 두 가지 뭐 있죠? 핀치. 핀치새. 갈라파고스 핀치예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가 섬마다 종이 달라진 거. 부리 모양이 처음엔 달라졌다가 종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뭐 했어요? 자연 선택설에 많이 했는데 예시. 흰나방 검은나방도 했고 남모양 적혈구빈혈증 얘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아프리카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자연 선택되어 늘어난 것. 병에 걸린 사람도 다른 대륙보다 많고 병에 안 걸렸어도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 비율도 굉장히 높고 다른 데보다 많이 살아남아서 그래요. 자,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있어요. 무슨 다양성, 무슨 다양성, 무슨 다양성. 순서대로 말해보자. 제일 작은 거부터. 유전적 다양성이 제일 작은 거.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 종 다양성. 종 다양성. 그 다음이 생태계 다양성이죠.
됐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이유. 이게 높으면 뭐가 좋아요?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다양해. 그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해서. 왜냐면 그 중에 살아남는 애가 있는 거야. 적응을 잘한다는 게 적응을 잘해요. 살아남는 놈이 꼭 있어.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멸종될. 아, 낫다. 오케이. 그 다음 둘 다 나무는 똑같이 29루 4종류. 하지만 우리는 누굴 보고 종다양성이 높다고 한다. 가. 이유는 종이 다양만 한 게 아니라 고르게 분포했기 때문이죠. 무조건 종류만 많다고 장땡이 아니고 골고루 분포해야 다양성이 높다 그런다. 자, 그럼 종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아까 유전적 다양성은 멸종이 잘 안 돼. 그죠? 먹이사슬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하여 생태계가 안정적이 돼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생물한테 얻을 수 있는 것. 그저 아는 거라고 먹이밖에 없어. 생물 자원, 먹이도 그 중에 속하는 거죠. 유전자도 생물 자원이에요. 유전자도 생물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4가지.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였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죠. 나머지는 뭐 순서에 상관없이 쓰시면 돼요. 두 번째 뭐 있었죠? 외래종 유입. 그 다음 그렇죠. 불법 포획과 남획. 그 다음이 환경오염이죠. 이런 것들이 다 생물이 멸종되는 원인이다. 응? 그럼 보존을 해야죠.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뭐 친환경 제품을 쓴다든가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등등등. 아무거나 2개 써두시면 되고. 사회국가적 노력에 뭐 있었어요? 등대 통로 설치. 맞아요. 법을 제정한다든가 정책을 마련한다든가 혹은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뭐 이런 거. 종복원을 한다든가 등등등 쓰시면 되고 국제적 노력은 하나예요. 협약. 람사르 같은 거. 여기까지예요.